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 오클랜드. 어이, 거기 아시아 할배. 가진 거 다 내놔. 그리고 차량 열쇠도. 이곳의 한 마을 한켠에는 흰머리가 지긋한 아시아계 미국인이 차량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와중에 큰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괴한들을 맞닥뜨린 것인데요. 그런데 여차하면 일신상의 위험까지도 생각해야 할 위급한 상황임에도 아시아계 할아버지는 다소 침착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곳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들과 반전에 이곳의 동네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녀석아, 나 때는 말이야. 총알이 귀 옆을 스쳐 지나가는 전쟁터에서 밥을 먹어야 했어. 지금은 편한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니? 그때는 나도 완전히 날아다녔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난 지금도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은 조만간 80을 바라보실 아버지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한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고지식한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자라온 아들이죠.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위험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이제는 그때의 기억에서 조금은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아무리 스스로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아버지셨지만 이제는 나이도 있으시고 지금처럼 외부에서 힘든 일을 하시다가는 머지않아 건강에 이상이 생기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아직도 회사 건물의 관리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그런 말들로 저를 안심시키고는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사실이죠. 더구나 그런 못 같은 일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나니 더욱 아버지를 은퇴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빌딩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봐, 관리인 양반.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저런 사람들이 이 건물 안을 휘젓고 다니는 건데? 일 똑바로 안 해? 자꾸 이딴 식으로 하면 위에 보고해서 당신 잘라버릴 거야. 알겠어?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파란 젊은 놈이 저희 아버지를 하대하고 개무시하면서 잘라버리니 어쩌니 하면서 막말을 퍼붓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그놈이 그런 지휘권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그 녀석의 멱살을 붙잡고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었으나 지금 상황에 아버지에게 제가 나타나면 아버지의 자존심이나 마음에 상처가 생길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존심,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었기에 아들인 제가 그것만은 지켜드리고 싶었죠. 참 아버지도 저런 꼴이나 당하시면서 그렇게 은퇴를 안 하시겠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던 건가. 아버지를 하대하는 그놈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런 취급을 당하시면서도 지금의 일을 지속하겠다는 아버지의 똥고집에도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분이 왜 저런 일에는 속절없이 당하고만 계실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죠. 차라리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일을 그만두게 하고 노년을 즐기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버지를 일선에서 은퇴를 시켜버리고 좀 쉬시게 하자. 아버지도 어쩌면 지금 하시는 일을 억지로 하고 계시는지도 몰라. 그저 자존심 때문에 일을 계속하고 계실지도. 내가 은근히 은퇴하라고 하면 은퇴를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제 마음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좌절하고 말았죠. 아들아, 미안한데 내 인생에 신경 끄고 네 인생이나 제대로 신경을 쓰면 안 되겠니? 너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여자도 좀 만나고 결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살 거니? 네가 똑바로 살아야 내가 일을 그만두든지 할 거 아니냐? 돈이라도 좀 많이 벌어오던가. 그리고 너는 아직 젊은 놈이 배가 그게 뭐냐? 어떻게 80을 바라보는 이 아비보다 뱃살이 더 많이 나왔어. 이 아비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아침에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거 보면 뭐 느끼는 게 없니? 너도 잠이나 퍼질러 자지 말고 나랑 같이 운동도 좀 하고 그래라.
어이구. 이런 제기랄. 아버지 걱정되어서 은퇴하라는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아버지 입에서는 속사포 랩처럼 잔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 순간만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죠. 와, 그동안 저런 말이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대? 저는 기분이 나쁘거나 하는 것보다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저한테 저런 잔소리를 잘 안 하시는 분이다 보니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뭐야? 아버지는 진심으로 하는 소린가? 저 나이에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게 좋다는 거야? 도저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네. 고집을 부릴 걸 부리셔야지. 어휴. 그나저나 아버지 말씀대로 나도 운동을 좀 해야 하나? 뱃살이 점점 나오네. 이번에는 제가 너무 아버지에게 갑작스럽게 그런 말들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도 당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기분을 최고조로 만든 다음에 다시 설득해 보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낚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쉬는 날이면 무조건 낚시를 가셨고 거의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는 스포츠가 낚시였기 때문이죠. 역시나 이번 주말에도 아버지는 낚시를 계획하고 계셨고 이번에는 저도 같이 가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내 주말이 되었고 아버지와 저는 아주 오랜만에 같이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내심 아버지도 오랜만에 저와 함께하는 낚시가 즐거우신 듯 했습니다. 저 또한 어릴 적 생각도 나고 추억이 새록새록했죠. 아버지가 자주 방문하시던 낚시터에 도착한 우리 부자는 터를 잡은 후 낚시 준비와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즐거운 낚시를 하고 저녁거리로 충분한 숫자의 물고기를 잡았기에 저녁을 준비하고 아버지와의 분위기 있는 식사 자리를 가졌죠. 아버지의 기분은 최상이었고 굉장히 즐거운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아버지, 은퇴하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죠.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연세도 있으시고 너무 무리하시다가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되는 거라고요. 이번에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잘 풀리고 있어요. 수입도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뭐 아직 만나는 여자는 없지만 곧 아버지 마음에도 드실 만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할 테니까 아버지도 저 믿으시고 이제 그만 은퇴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인생 즐기시면 아버지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꼭 그렇게 하대까지 받으시면서 그곳에서 일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사실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조금씩이었지만 진지하게 제 말을 곱씹으시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하지만 이놈의 입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바람에 분위기를 다 깨버리고 말았죠. 아버지는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아마도 자존심에 상처가 생겼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급하게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별다른 내색은 하지 않으셨고 그런 얘기는 네가 사업을 성공시키고 나서 해야지. 여자도 만날게요가 아니라 내 앞에 데려와서 소개를 해주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크흠 하는 헛기침을 하시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낚시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낚시를 갈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고 아버지도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긍정의 신호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충분히 생각하시게끔 억지로 말을 걸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죠. 아버지와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말입니다. 집에 도착한 저희는 차에 있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갑작스럽게 의문의 괴한이 나타났죠. 어이, 거기 아시아 할배. 가진 거 다 내놔. 그리고 차량 열쇠도. 얌전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도 괜한 인명은 해치고 싶지 않다고. 순간적으로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니까 비명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헙하는 숨이 막히는 소리만 났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안쪽에 있어서 괴한들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상태였고 아버지는 괴한들과 바로 앞에서 마주하고 있어서 여차하면 그들이 아버지에게 해코지라도 할 듯 싶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저의 불안감은 경악으로 바뀌었죠.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딱 봐도 근육질의 탄탄한 몸을 가진 젊은 괴한 두 명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죠. 아버지는 순식간에 괴한 중 한 명의 하체를 붙잡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사용한다던 테이크다운 기술이었어요. 아니, 대체 아버지가 언제 저런 기술을 익히신 거지? 나 몰래 격투기라도 배우신 건가? 놀라서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은 그 괴한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다면 아마도 시퍼렇게 질려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속수무책으로 나자빠지자 다른 한 명의 괴한은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각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기에 적잖이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총기나 다른 무기들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자기들 정도의 근육질 몸과 힘이면 아버지 같은 동양인 할아버지 정도는 아주 손쉽게 제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겠지요. 잠시 후 자빠졌던 나머지 괴한도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모양으로 일행이 도망가는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장면을 아버지는 아주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저에게 손을 내밀며 핸드폰을 주라고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저는 겨우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걱정되기 시작했죠. 괴한들이 이대로 도망을 가서 다시는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복수라도 하려고 다시 찾아온다면 다시 한번 이번처럼 요행을 바라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걱정을 아버지가 눈치라도 채신 걸까요? 그놈들은 이곳에 다시 오지 못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 거라. 처음에는 아버지가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고 괜히 저의 걱정을 일축하기 위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경찰에 붙잡혔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지가 돋보인 행동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괴한과 몸싸움을 벌이던 그 와중에 아버지는 본인의 핸드폰을 괴한의 가방 안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핸드폰을 요구한 다음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 바로 경찰서였던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의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모두 이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와 아버지는 뭐랄까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을 알게 되었던 게 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은퇴를 강요하지 않았죠. 그렇게 팔팔한 아버지를 제가 괜한 걱정으로 오히려 아버지를 더 귀찮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던 그 직원놈은 근무 태만으로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여쭤보았어요. 대체 그 우락부락한 괴한들을 어떻게 그렇게 단숨에 제압한 것이냐? 나 몰래 격투기라도 배운 거냐며 말입니다. 이 녀석아, 내가 그런 걸 배울 정신이 어디 있냐? 네 아비가 한국 해병대 출신인 걸 잊은 거냐? 너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해병대에는 참호격투라는 훈련이 있단다. 그런 훈련을 받다 보면 저런 근육질 애들 하나쯤 넘기는 건 일도 아니게 된다. 네가 아직 이 아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나 때는 말이다. 벨기에의 수도 브리셀. 이곳의 한 주택에서는 언뜻 보기에도 아주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와 주세요. 주택의 입구에는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듯한 소녀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신의 친부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말을 듣던 부모는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소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마는데요. 그 이후로 소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글픈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성인이 된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행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 여행 중 갑작스럽게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리고 그 이후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 아빠, 나 기억이 잘 안 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분명히 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은 제가 8살 때였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들판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던 것은 기억이 났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고, 얼마 후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을 때 저에게 뇌전증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뇌전증은 간질이라고도 불렸던 질병으로 뇌의 신경세포에 이상 반응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던 시기가 말이죠.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바람에 수시로 병원에 들락거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 엄청 고생하셨었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질병을 앓고 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다투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저 때문이었죠. 제가 건강했더라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줄은 말이죠. 부모님이 집에 늦게 들어오시던 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냈었고 혼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는지라 그때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죠. 그날따라 유독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무서워서 소리내 울지는 못하고 혼자서 끄끄대며 부모님을 부르며 울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그런 말이었죠.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당신도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냐? 의사도 저건 치료가 안 된다잖아. 당신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 이미 루시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랑 같이 떠나자고. 새로운 마을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냥 원래부터 없었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안 그래?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저를 버리고 떠나려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종교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의 불안감은 현실로 다가왔죠. 부모님은 일 때문에 외국에 잠시 다녀와야 한다고 저에게 대충 둘러대었고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른들이 와서 저를 당분간 보살펴 줄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문을 나서는데 저는 그 순간 엄청난 슬픔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나가면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부모님을 따라 나서며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때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면 부모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무작정 빌면서 떼를 썼죠. 하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버린 부모님에게는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부모님은 이내 저에게서 등을 돌리시고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 이후로는 부모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저를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부모님의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보는 어른들이 저를 찾아왔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더 먹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분들은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었고 저를 위탁가정으로 보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은 아이였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부모님에게 꾸중도 듣고 사랑도 받으며 어른이 되어가고 싶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평범한 날들은 저에게 사치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처럼 이상한 병이 있는 아이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친부모마저 버리고 간 아이를 어느 누가 좋아해주겠어. 난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때부터 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위탁가정에 보내어질 때마다 아이답지 않은 무표정으로 새로운 어른들을 대했고 그럴 때마다 그 어른들은 애가 왜 이렇게 차갑냐고 아이답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하곤 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꿈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었죠. 위탁가정을 전전긍긍하던 중 혼자서 딸을 키우시던 케이시라는 아주머니 댁에 위탁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주머니의 딸을 통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했죠. 외롭고 쓸쓸한 저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북돋아준 것은 한국의 K-팝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들이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문화들은 저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토록 어둡고 칙칙하던 저를 점점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주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똘똘 뭉쳐서 나도 어쩌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어쩌면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위탁 가정을 떠돌면서 학교 가기를 거부하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 덕분에 그럴 용기가 생겼던 거겠죠.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된 저는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에게도 처음으로 친구라는 존재가 생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행복은 슬프게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운동장 같은 넓은 마당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술래잡기 같은 것을 했었나 봐요. 제가 술래가 되어서 친구들을 한참을 찾아다녔는데 순간적으로 뇌전증 발작이 도져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친구들 표정은 제가 보질 못했지만 아마도 그 친구들도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눈까지 하얗게 뒤집어 까며 기절을 해버린 저의 모습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당시 친구들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거든요. 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쟤랑은 더 이상 못 놀겠다. 또 걔처럼 거품 물고 눈을 뒤집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어도 저는 충분히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또 사과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일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저의 주변 사람들은 놀라고 무서울 테니까요. 결국 저는 그 이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상적인 사회 활동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병원에 다니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뇌전증의 발작 증세를 최대한 다스렸죠. 제가 다닌 회사는 작고 평범한 중소기업의 사무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꿈꿔왔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귀게 된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였고 일 때문에 친분을 쌓게 되면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애였기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를 사랑했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의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레스토랑에 불이 꺼지면서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흘러나왔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프러포즈를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에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정신적으로 흥분해서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믿기지 않는 감격스러운 상황이라서인지 저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과연 남자친구의 프러포즈를 받는 상황에서 눈알을 까디집으며 발작을 일으킨 여자가 저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사랑을 바란 것은 어쩌면 큰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이해한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저와의 만남을 기피했고 어느 날 저에게 이별을 선언했죠. 저는 도저히 지금의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중요한 순간에 제 인생을 망치고 있는 뇌전증이라는 질병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죠. 제가 다니던 병원에 찾아가 의사 선생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저히 제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돌아온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평생을 약으로 증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고 확실하게 치료가 가능할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그 순간에는 정말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는 정말이지 아주 좋지 않은 생각까지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친구도 못 사겨 처음으로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이 저의 발작을 본 이후로 이별까지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는 늘 한국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어요. 뭐 특별히 특정 노래나 그런 게 떠오른 건 아니고 워낙 어린 시절 제가 힘들 때 케이팝이나 드라마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왔던 것이 몸에 배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자는 거였어요. 내가 그토록 힘든 시기마다 꿈과 희망을 주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랐는지도 몰랐어요.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해달라는 바람과도 같은 그런 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 여행 중 도심 속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뇌전증 발작이 도지는 바람에 그대로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짧은 찰나의 기억에 의하면 저는 그 당시에 이번에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기절하는 장소가 바로 차들이 오고 가는 도로의 한복판이었으니까요.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던 저는 어이없게도 눈을 떴을 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곳이 천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여기저기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렸고 하얀 가운을 입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고 이곳이 한국의 병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도로 한복판에서 기절한 저에게 지나가던 한국인 아저씨 한 분이 응급 조치를 취해주셨고 구조대까지 연락을 취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곳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사실 제가 여태까지 많고 많은 발작을 일으켰지만 한국인 아저씨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저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말이죠. 어느 정도 방치하여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신이 돌아왔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한국인 아저씨에게 알 수 없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따스함을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병원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흐르던 눈물도 잊은 채 경악하고 말았죠. 뇌전증이 있으시네요. 검사 결과를 보니 환자분의 경우에는 우선 약물 치료를 진행해보고 안 되면 수술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완전한 치료는 어려운 줄로만 알았는데 저 말이 정말일까?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결국 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약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약을 끊은 상태임에도 더 이상 발작은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았던 저의 질병은 그렇게 한국에서 이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죠. 박나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말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아저씨의 동의를 구하여 아저씨 성을 빌렸고 아저씨가 추천해주신 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는 의미인 나길이라는 한국 이름을 새롭게 지었어요. 의미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한 번씩 저는 제가 애초에 한국에서 살게 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답니다.